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 배종찬입니다. 오늘부터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나섰습니다. 지난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 이후 전공의들이 파업이 시작된 지 4개월여가 지났고요. 의료 공백 사태는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렸던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집단 휴진으로 환자들을 불안과 공포에 넣고 있다며 질타했는데요.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멀쩡한 시스템을 복지부가 망가뜨렸다며 날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의대 정원만으로 응급실 뺑뺑이, 지역, 필수 의료 부족이 해결되는 건지,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의료 공백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의료계를 둘러싼 의정 갈등 해법도 구체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종훈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교수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부가 꾸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시고요.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나오셨는데요. 최 대변인은 최근 꾸려진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올특위 대변인이시기도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의대 정원 갈등을 넘어 의료 비상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 시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아는 동생 딸이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만약에 정말 천운이 돼서 그 맞는 심장이 오면 수술을 할 수 없대요. 그리고 제 친구 하나 요양병원 원장인데 환자들을 보낼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나 봐요. 병원도 다 날리고 지금 환자들도 날리고 뭐한 짓인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정상화를 시켜드리죠. 어떤 형태로든. 시민의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백을 내버려두고 있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의대 정원도 좀 너무 의사들이 이익에 침범이 안 되게끔 그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정 직업군을 너무 이제 악마화 시켜가지고 뭐 이기주의 집단인 것처럼 매도해서 풀어나가는 거는 좀 성숙된 사회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찬성은 하는데 근데 뭐 다른 거 다 놔두고 의대 증원만 한다 그러면은 그게 뭐 되겠어요? 뭐 시체 해부를 해도 2,000명이 늘어나면 2,000명에 맞는 시체 2,000구가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200구가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놔두고서 그냥 갑자기 그냥 그렇게 해버린다 그러면 제대로 된다면은 뭐 그걸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굉장히 짜증나고요. 지금 상황 자체가. 의대 증원은 맞다고 봅니다. 그 방향은 맞는데 좀 인프라가 좀 갖춰지고 교수나 가르칠 여건이 좀 갖춰지고 점진적으로 늘리는 게 맞잖아요. 좀 인기 있지 않는 쪽은 사실 경쟁에서 조금 밀려진 의사분들이 많이 충원이 될 것 같거든요. 파일을 늘려놔야 그런 분들의 수가 좀 양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늘어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 지금 휴진이 철회된 경우도 있고 또 휴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먼저 최한나 대변인께 네. 연세대학교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 병원은 휴진에 오늘부터입니까? 네네.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또 어떤 곳은 또 휴진이 철회됐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휴진을 제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당연히 의사들이 환자를 보는 게 저희의 본분이고 지금 이거는 환자들을 괴롭히게 하거나 뭐 어렵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하나의 입장 변화도 없이 지금 2월 달부터 끌고 오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 변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의미에서 지난 18일에 처음 단체 휴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연세대에서도 이제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뭐 일부 휴진으로 알려지고는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다른 직역도 휴진을 논의하는 게 휴진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부가 어저께 저희가 사실은 청문회에서 봤지만도 하나도 바뀜없이 2월 달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바뀜없이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저희가 호소를 휴진의 형태로 드리는 거지. 그리고 휴진을 해도 응급한 환자, 중환 환자, 뭐 분만 환자, 당장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다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염려하시고 불안하신 거 너무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 주치의한테 물어봐서 진료 상황 확인을 하면 주치의가 급한 환자 안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더 휴진 얘기가 없도록 정부가 지금이라도 빨리 이 사태 제대로 수습해 주길 바랍니다. 예. 보도에 따르면 오늘부터 동네 병원 휴진도 무기한 들어가는 것도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은 철회가 된 겁니까? 네, 그 철회라기보다 예. 저희가 이제 18일에 처음 단체 행동으로 휴진을 하면서 이게 끝이 아니고 정부가 조속한 입장 변화를 안 하면 또 휴진이 들어갈 수 있다. 사실은 정부의 강력한 입장 변화를 강력히 촉구를 했는데 지금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도 바꾸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가 동네 병원의 휴진은 사실은 각 직역별로도 조금 차이가 있고 준비 상황도 좀 걸리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경과를 보는 상태입니다. 네. 올바른 의료를 위한 네. 특별위원회인가요? 네네네.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올특위로 줄여서 하는데 의사협회와는 어떤 성격인 것이고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격을 갖고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올특위가 의사협회 산하 특별위원회고 아. 뭐 이런 것처럼 무슨 여러 가지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동안에 저희가 의사협회에서 했던 어떤 위원회나 이런 그 사태가 이뤄졌을 때 대책위원회가 굉장히 다른 형태인 게 의협 이사들 중에서도 제일 젊은 사직 전공의에 해당되는 이사 2명만 들어갔고 이제 교수님들 4분, 전공의 4명 그 자리가 그리고 네. 또 의대생 1명, 시도의사회 3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공의와 우리 교수님들 시도에서 공동위원장으로 하면서 또 그런 만장일치 제도 이거 저희가 해보지 않은 그런 위원회를 하면서 이 사태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위임을 했거든요. 그렇게 한 거는 지금 결국은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앞에서 지금 힘들고 이 사태 해결에 키를 쥐고 있는 게 우리 전공의들과 학생들 후배들이기 예.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려고 지금 그런 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의협의 특별위원회이기는 하나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가 위임을 받은 상태로 보시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네네. 정권 위임이 됐다. 협의에 대해서는 네. 29일 토요일입니다. 지난 22일 1차 회의에 있어서 올특위 회의가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 다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까지의 상황 특히 이제 휴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정부도 계속 지금 뭐 이제 시시각각 매일 또 의견을 내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제 청문회도 있었지만 또 무슨 이제 의대생까지 지금 경찰 조사를 하고 네. 또 서울대 평교수님들을 막 이제 복지부가 고발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가 말로는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도 계속 이런 압박을 해서 정상화를 더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포함을 해서 저희 이제 회원들이 또 앞으로 뭐 의정에 이거를 좀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모으는 자리입니다. 네, 정 교수님, 복지부 출신이기도 하고 지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정부의 또 조직인데 뭐 이따가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또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간략하게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곳입니까? 예, 지금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일단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돼 있고요. 우선 참석하는 그 위원이 두 부총리, 교육부총리, 그다음에 이제 경제부총리, 그리고 행안부 장관, 복지부 장관,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회 6개 부처 장관이 일단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몇 개 4개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이제 최근의 이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의료개혁 이슈를 다루고 있고요. 사실 뭐 저는 현재 여기 참여는 하고 있는데 위원으로 뭐 이렇게 현 정부의 친화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 의대 증원이라는 정책에 관해서는 제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신문 칼럼 등으로 인해서 예. 이 문제를 촉발시킨 그런 그 사람이기도 하고요. 지난번 열린 10년 토론 전에. 출연하셔서 그 기억하시는군요.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이 있기도 하고 또 이 정책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고 그리고 의사협회가 어떤 포지션에 있어 왔는지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학자를 넘어서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 정책 하는데 지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언론과 이런 토론이나 각종 칼럼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의료개혁 특위를 물어보셨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의료개혁 특위 비슷한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1990년대 후반부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 우리가 2000년 체제라고 하는 여러 가지 수가 환산지수 뭐 의사들이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대가치 체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2000년에 만들어졌는데 예. 그리고 의약분업도 2000년에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체제를 만든 그 많은 제안을 했던 것이 이제 그 당시에 의료개혁 특위고요. 2000년대 초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특위에 특별히 의미를 두고 제가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개 장관, 특히 예산권을 쥐고 있는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통령 직속이고 대통령 본인이 수차례에 걸쳐서 굉장히 이 비중을 두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 의료개혁이라는 거는 수십 년간 계속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에도 같은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렇고요. 이슈가 많고 그렇지만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이걸 기회의 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기회의 창이 마침 열렸다. 예. 의사들이 저렇게 반발을 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의료개혁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 거다.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의료 사태의 핵심이 의대 정원과 관련된 부분인데 예.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 올특위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을 텐데 예. 보도에 따르면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대 숫자는 이야기 안 한다 그래서 이게 그렇죠. 뭐로 협의를 하게 되는 겁니까? 다만 내년도 정원은 이미 이제 행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입시 문제로 갔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체는 다룰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2026년 이후부터는 지금 현재 정부는 2,000명 증원을 이미 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좀 오픈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 특위에서는 그 부분은 뭐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진 않지만 거기에 이 추계를 위한 그동안에 여러 주장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 추계를 위한 전문가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것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드는 그 작업은 했습니다. 네. 예. 박 교수님 네. 고대 의대에서 나오셨는데 서울대 의대는 휴진에 들어갔다가 철회를 했고요. 연세대 의대도 그러면 서울대 영향을 받아서 휴진을 철회하는 거 아닌가 예상을 했는데 그대로 추진이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이 의대 교수분들이 휴진을 하겠다 나선 가장 큰 이유 역시 의대 정원 관련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네. 그게 가장 큰 이유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전공의 처리 문제 그 두 개가 좀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본적인 네. 이유는 아무래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반발이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의대 숫자는 올해 네. 이제 협의돼서 내년에 적용되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하는 상황인데 일단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이제 의사협회를 대신해서 이제 정부에 협상을 하는데 여기에 전공의들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네. 교수님 이거는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전공의들의 그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기존의 이제 기성세대의 모든 것들과의 대화에서 불신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또 이 지금의 전공의들이 그 당시 이제 학생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도 이제 의사협회장께서 최종 사인을 하고 전공이 다 뭐 돌아갔을 때 이 학생들만 벌판에 남겨져 버렸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국가고시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던 그 세대들이에요. 네. 그때 아마 이 친구들이 이제 느꼈던 것은 누구도 믿지 못한다는 그런 게 불신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이 전공의들의 기본적인 정서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 이 전공의들이 이 자신들의 그 지도 교수, 예. 이 교수님들에 대한 불신도 의외로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지하셨어요? 굉장히 그래서 저는 그런지 몰랐어. 그런데 이제 잠깐만 교수님 저기 의료 프로그램을 보면은 의대병원에서 전공의 분들이 꼼짝 못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대부분의 그 전공의들은 뭐 자기 교수님들을 존경하긴 하겠는데 네. 이제 최근에 그 서울대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가 쓴 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교수님들이 저렇게 그 뭐 휴진을 한다 이렇게 하는 그 저변에는 자기네들을 불러들여서 다시 일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냐는 이런 글을 올린 걸 보고 물론 이제 그게 뭐 대부분의 전공의들의 정서는 아니겠지만 그런 주장을 보고서 제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지금 바라보는 교수님들의 이런 어떤 휴진 행태에 있어서 뭐 그런 시각으로 또 바라보는 친구들이 있을 정도로 예. 지금의 전공의는 기성세대인 의사협회의 회원들 그다음에 우리 교수 또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강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 전공의들이 올특이라든지 뭐 이런 데 쉽게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예.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정부도 또 보건복지부도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또 호소하고 있고 아니면 6월 말까지는 신상에 대한 정확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올바른 의료 특위 올특위에서도 전공의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자리에 누군가는 오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지난 토요일 날 처음 회의를 했고 저희가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의 교수 시도에서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전공의는 위원장 포함해서 4명의 자리, 의대생 자리 1명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회의 참여 안 했고 이번 주에도 사실은 참여한다고 기대하기가 참 쉽지는 않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중에 어저께 정말 청문회를 보면서 네. 안 돌아오겠구나 우리 후배들. 그 청문회에서 보여준 어떤 장차관님의 그런 것을 보면서 그래서 이게 더 쉽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정말 전적으로 이해합니다. 지금 전공이나 학생이 물론 2020년 도 있지만 예.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의대를 가고 전공의를 했다 그러면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의사가 되면은 뭔가 안정적인 이런 걸 기대를 하고 왔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의료 제도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 의료가 정말 모래성처럼 이렇게 버텨왔는지 그리고 자기가 정말 존경해야 되는 교수와 선배들이 이런 거를 제대로 고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희가 그 후배들한테도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런 제도 속에서 그 잘난 의사 선배들이 해왔는가. 그래서 선배들도 믿지 못하겠고 정부는 정말 대놓고 거짓말을 하니 더 믿지 못하겠고 지금 이런 마음을 너무 이해를 합니다만 그들이 바로 지금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필수 지역 의료, 우리 의료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정부가 계속 뭐 잡아넣겠다, 말 돌아와라, 처분하겠다, 명령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빨리 그들이 정부나 이런 정책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게 네.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최한나 대변인께서 최한나 대변인도 의사신 거죠? 저 산부인과 그 산부인과를 해서 지금 네,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정부와의 갈등도 있는데 의료계와 의사협회와 또 전공의 사이에도 내부의 갈등이 있는 것이고요. 박민수 부위원장께 여쭤보면요. 자, 지금 현장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지금 병원 현장, 지금 뭐 빅5 병원도 있고 또 상급종합병원도 있고 지금 병원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현장 상황은 우리 보건의료 노조가 할 얘기가 사실 많습니다. 예. 우리 보건의료 노조가 이제 의사를 제외하고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행정직 등 60여 개 직종 모든 조합원들을 다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계 최대의 산업별 노동조합인데요. 지금 의대 증원 문제로 전공의들이 집단 진료 거부를 벌이고 있는 뭐 전국의 사립대병원, 국립대병원, 특수목적 공공병원 모두가 저희 보건의료노조 산하 조합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원 수는 220개 병원에 8만 5천 명인데 오늘로서 집단 진료 거부가 이제 129일차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세봤어요. 여기 오기 전에. 5달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하여튼 집단 진료 거부의 직접적인 피해가 실제적으로 이제 환자와 국민들에게 발생을 하고 있고 예. 수술 환자라든가 항암 환자, 뭐 중증 응급 환자들이 뭐 내팽겨쳐진 상태이고요. 진료 파행과 진료 차질로 환자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1차적인 피해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고 계시고 2차적으로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로 전공의 수련병원들이 심각한 지금 경영난을 사실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진료 거부에 따라서 수술실이 축소 운영되고 병동도 축소되었고 병동 통폐합 등으로 병상 가동률이 평상시에 사립대병원은 90% 이상을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모든 병원들이 비상 경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작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 이상씩 적자를 보고 있어서 대다수의 대학병원들이 몇백억씩 현재 상황상 이미 적자 상태이고요. 이러면서 이제 비상 경영을 선포한 국립대나 사립대병원, 전공의 수련병원들이 거기서 끝까지 환자 곁을 지킨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무급 휴가를 강요하거나 무급 휴직을 강요하고 있고 명야퇴직의 연차휴가 사용 강제 등 경영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완전히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7월부터는 임금도 체불될 수 있다 이런 경고의 얘기를 병원장들이 하고 있고 예. 인력 구조조정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사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생존권의 위협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정말 5달 가까이 의사들의 공백을 고통 속에서 끝까지 환자 곁을 저희는 묵묵히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피해를 환자와 함께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박 부위원장님 저기 제일 궁금한 건요. 네네. 지금 사실은 의정 갈등 속에서 제일 고통받는 것은 환자와 환자 가족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게 네네. 있는 그대로 환자나 환자 가족분들은 의료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전공의에게는 또 의대 교수분들에게는 정부를 향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요? 환자나 환자 가족들은 가장 큰 피해자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원망스럽죠. 왜냐하면 의정 갈등이라고 하지만 정부하고 의사들이 싸우는 거지만 그 피해는 환자들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수술도 못 받고 있고 응급치료도 못 받고 있고 의정 갈등 이전에 있었던 응급실 뺑뺑이가 지금은 더 심각해지고 있으면서 사실 국민의 생명과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벼랑 끝에 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모두 다 떠나서 어쨌든 환자들은 그런 절규를 합니다. 정부도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의사협회에서 나서 죄송하다고 얘기하지만 죄송하다고 우리의 생명이 살려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최대의 피해자가 되고 있고 제가 환자단체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는데 환자단체는 개원이들까지 집단 휴진에 나선다고 하니까 집단 휴진하는 개원이들의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7월 4일 날 의사들의 집단 휴진 철회를 요구하는 환자들이 1,000명 규모로 보신각 앞에서 집회 신고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과 환자 보호자들의 인내심은 현재 바닥이 난 상태이고요. 정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1,000명의 환자 보호자들이 집회를 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역사상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제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바닥이지만 특히 자기를 치료해 줄 거라고 믿었던 의사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고 그 알겠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방치하는 것 관련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런 심각한 분노를 표출하고 이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네 분과 함께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의사 선생님 그러면 참 우리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참 중요한 역할이고요. 또 정부도 이 보건당국은 참 중차대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협의가 안 될까요?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걸 참 우리 국민들이 제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이렇게 협의가 안 된 거예요? 먼저 박 교수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정 교수님 넘어가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협의가 안 됩니까? 얼마든지 협의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건은 있는데요. 일단 정부가 용산발로에서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놨어요.
요거는 절대 안 돼. 근데 그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 선에 협의의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리고 다시 말해서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건 협의 대상이 아니야 이래 버리니까 더 이상 이게 논제 뭐 어떤 대화가 오고 갈 수가 없는 그런 거죠. 선을 미리 긋고 나서 대화하자고 하면은 그게 되겠어요? 그게 예. 안 되지 그런 거죠. 네. 최 교수님. 제가 뭐 듣는 얘기마다 이렇게 좀 멘트를 하고 싶기는 한데 일단 가장 제가 한마디 꼭 드려야 되는 거 우리 최한나 의원님이나 뭐 다들 언론에서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에 그 멀쩡한 시스템을 이렇게 망가뜨렸다 하는 얘기도 어디선가 있었잖아요. 그런 전반인데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최근에 논의 물론 오랫동안 저는 의사들과 디베이트를 해왔습니다만은 공통적인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가 사회적으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의 뭐 탑 레벨이잖아요. 모든 그 측면에서. 그런데 그런 의식이 이게 조금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느끼면 못 견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흔히 주고받을 수 있는 얘기조차도 굉장히 못 견뎌하고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특히 강한 게 지금 그 의대생들 그리고 전공의들 이게 그 젊을수록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젊을수록 그 들어올 때 워낙 지금 우리 사회가 그냥 의대생들 뭐 탑 엘리트 뭐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돼갖고 예.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라는 게 워낙 커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기대감은 우리 사회로 볼 때는 잘못된 기대감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의대를 가고 뭐 최고 엘리트들이 그런다는 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걸 충족시켜 줄 수도 없어요. 그 기대라는 건 대부분 소득이라든지 사업 보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그 돈들은 다 국민들이 보험료나 세금으로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기대는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 줘야 되지만 그거를 완전히 만족시켜 주지 못할 때 그들은 너무나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 반발이 큰 거예요. 이번에 이런 것들도 지금 학생들이 그 내용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세부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의대생들이 늘어나서 나중에 뭔가 경쟁이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어렵게 들어왔는데 우리보다 쉽게 들어온다고 하는 거에 반발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 제도가 어떻게 되고 의료 시스템이 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좀 전에 이제 박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하지만은 그런 어떤 제도 특히 의대 증원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의료 공급 정책은 의대 증원밖에 사실은 의대 정원밖에 없어요. 예. 그러한 정책을 정부라는 것은 이렇게 하게 돼 있고 의무고 그것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그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반대 때문에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어제 국회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대책을 내세우고 대안을 내세우고 이렇게 나가면 그 과정 하나하나마다 지금 불만을 가지고 엔트리하고 나오는 말이나 대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기대감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알겠습니다. 의사분들 기대감이 커서 그런 거다 하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짧게 할게요. 지금 그 정부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사협회나 이런 쪽에서 해줘야 되는 그 기성 의사들이 해줘야 되는 거는 그 의대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2,000명이 꽉 정해졌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뭐 갑작스러운 것이다. 반발이 있겠다 하는 건 당연히 있죠. 예. 그러나 그것이 오래된 히스토리를 볼 때는 저는 정부를 이해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서포트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동안에 의사들과 의사협회와 모든 그 대상자들은 의대 증원이라는 거를 결사 반대라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물론 우리 최한나 위원님이라든지 우리 의사협회장님은 지금 소아과라든지 산부인과이기 때문에 그걸 더 절실히 느끼죠. 예. 왜냐하면 대상자들이 줄어드니까 정리를 해주시고. 의사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 우리 사회의 어떤 일반적인 그런 상황은 예. 아니고. 제가 좀 협의하기가 그 숫자를 어차피 협의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한 것이다 이런 의미신데. 제가 일단 우리 박 위원장님
진료 거부가 아닙니다. 우리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낸 겁니다. 2월 달에 분명히. 근데 그 사직서를 부당하게 위법하게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하면서 이때까지 끌고 온 거고 그 진료 책임을 갖고 있는 교수들은 현장에서 지금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그 부족한 것을 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대학병원의 수련병원의 환자에 대한 책임은 그 주치의 담당 교수가 지는 거지. 그리고 지금 환자들이 불편한 거. 우리가 정말 당일에 예약 없이도 그 전문의를 만날 수 있고 심지어 대학병원도 경증으로 그냥 쉽게 진료볼 수 있었던 그 체제가 그 맨날 얘기하는 OECD 국가 우리보다 의사 수가 많은 어느 나라에서도 있지 않았던 그 편리함이 이제는 정말 OECD 평균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그동안 누렸던 그런 편리하고 좋은 시스템을 더 못 누리게 되는 건 저희도 매우 안타까우나 그걸 지금 전공의들 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영순 교수님, 저 진짜 굉장히 제가 오늘은 이제 아니 의대생하고 전공의가 네. 의대생하고 전공의가 그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공부 잘하고 뭐 특별대우를 받고 싶어 한다고요? 저는 정말 이런 인식에 대해서 매우 유감인 게 물론 제가 대학 들어갈 때는 뭐 1등하는 친구들이 물리학과도 가고 전자공학과도 가고 그렇지만 지금처럼 1등부터 쫙 의대를 채우고 하는 거 물론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거는 IMF 이후에 다른 직업군이 워낙 지금 불안해지면서 생긴 거지. 열심히 해서 그래도 안정적인 직업을 갖겠다고 해서 열심히 해서 공부를 좀 잘했다는 이유로 특별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라고 매도를 하시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지금 의계특위에 계셔서 있으면 의대생하고 전공의가 절대 안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톤다운. 대학생들이 뭘 알겠냐 하시는데 몇 학번이세요? 저 8호학번인데 우리나라 민주화 대학생들이 끌고 일어난 겁니다. 왜 알겠습니다. 그들이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예. 어쨌든 뭘 알아서 쟤네들이 저러겠냐. 저도 좀 정리해 그렇게 주시고요. 거의 반론할 기회를. 인격 폄하적으로 얘기하는 거. 저는 딴 건 다 오늘 네. 다른 이야기는 제가 다 선배 의사로서 모든 알겠습니다. 거는 다 제가 받을 수 있지만 우리 후배들 지금 이 일선에 나가서 이 고통받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폄하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은 절대 참을 수 없습니다. 예. 네. 제가 제가 좀- 조금만 조정하고 네네. 네. 상당히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건 네네. 분명한데 가급적 또 패널 네네. 상호 간에도 존중해 주실 필요가 좀 조금 차분한 토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민숙 부위원장 말씀 듣고 정영선 교수, 박종훈 교수 차례로 가겠습니다. 네네. 네. 그 대변인께서 전공의들이 사직을 한 것이 진료 거부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돌이켜보면 2월 19일까지 전공의들 전국에 있는 10,000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다 내고 2월 20날 바로 다음 날 아침 6시를 다 나갔거든요. 병원 현장을 다 떠났습니다. 집단적으로 병원 현장을 이탈한 거예요. 그거는 노동조합 저는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인데요.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이 있어 파업권이 있는데 전공의들은 노조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하지도 않았고요. 파업권이 없는 상태로 집단적으로 진료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 토론 나올 때 전공의들은 파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업권 자체가 전공의들한테 보장돼 있지 않아요.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고 싶으면 노동자들처럼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가지고 노조를 만들어서 절차에 따라서 그것도 노조도 그 전날 파업한다고 신고하고 다음 날 파업 돌입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요. 불법 파업으로 돼서 손해배상, 고소고발, 징계, 해고 다 당하거든요. 전공의들은 정말 특권처럼 2월 19일 날 사표를 모두가 10,000명이 내고 2월 20일 새벽 6시 저는 그렇게 떠날지 몰랐는데 환자를 두고 입원 환자가 자신들이 돌보고 있는 입원 환자가 정말 병실에 다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다 나가서 지금 4개월 동안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직을 한 것이 아니라 사직서 수리 물론 금지 명령은 정부가 내렸지만 이런 부당한 사직서에 대해서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예. 명령을 병원장들한테 내림으로써 수리를 못하게 한 거고요. 명확한 그거는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좀 드리고 싶어요. 잠깐만요. 뭐 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도 가능은 한데 가급적이면 왜 이렇게 협의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조금 집중을 정 교수님.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 말이에요. 협의가 안 되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그 말을 꼬리를 잡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하지 말자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제가 어디 토론에 갔더니
낙수효과, 낙수의사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제가 그 얘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뭐 이 얘기하면 긴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제가 꺼낸 게 아니라 언론이 나한테 뭘 물어봐가지고 나온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렇게 피해의식에 젖어가지고 있는 게 기대감이 커서 그렇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흥분할 거 없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이제 뭐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그렇게 노동이나 뭐 이런 거나 그 현장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 그리고 우리가 나가면 모든 것이 그 꼼짝을 못 하니까 결국은 뭐 정부고 뭐고 그냥 다 처리할 거다라는 자신감. 그 자체가 이미 우리 사회가 그렇게 키워온 거고 또한 그런 특권의식에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조직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도 워낙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다고 느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만 조금만 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일이 있는 줄 아는데 아니 우리 의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다니 예. 이렇게 느끼는 진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월 6일 날 발표를 하면서 네. 어저께 청문회에서도 나왔지만 네. 의사들이 2,000명 발표를 하면 그것도 보정심 1시간 전에 알려주고 반발할 거 알았다. 네. 뭐 3, 4주든 어쨌든 알았다 하면서 당일날 빅5에 경찰부터 풀었어요. 민방위 목 다 입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데 니네 반발할 거지? 라고 정부가 한 거고 병원 현장에 계시니까 알 거 아니에요. 전공의들의 환자가 아니라 그 교수들의 환자고 네. 그 교수들이 책임져야 될 거를 전공의들의 노동력으로 갈아왔기 때문에 자기 주치의한테 인계를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빈 공간을 교수들이 지금 헌신적으로 사직이냐 순직이냐 이래 와서 막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진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이렇게 계속 전공의들이 뭐 특권의식에 쩔었다, 뭐 버리고 도망갔다. 이거는 이 사태 해결하지 말자고 지금 알겠습니다. 작정하고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 가야겠습니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게 정상화 될까? 그동안 전공의들이 저도 그렇게 전공의했지만 그게 비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는 말로는 주치의병원 하겠다면서 돈 한 푼 안 쓰고 지금 피해병원, 중심병원 만들겠다는 그러면 정부가 식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잠깐만요. 돌아올 것 네. 같아요. 아니 이 얘기가 중요해요. 아니, 뭐 그러니까. 다른 토론보다도. 예. 아니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전공의들이 원하는 내용을 정부가 해야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건들지 뭐냐고요? 못해. 그러니까 25년 정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정부가 그러니까. 촉발시킨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가능한 교육을 할 수 예. 있도록 정원을 해야지. 현장은 아무것도 안 되는데 무조건 밀어넣기 하는 이런 폭압적인 정권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저항하는 건 정리해 당연한 주시죠. 거죠. 예. 박종 교수께서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네. 이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하도 많이 이야기가 돼서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건 알겠는데요. 어떻게 협의를 하려면 어떤 방식이 시도가 될 수 있을까요? 협의를 하려고 하려면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이런 말씀 좀 드리기 그런데 이 정부 측에서 나서고 있는 지금 현재 이 복지부 라인들이 예. 그 의사들에게 또는 전공의들에게 너무나 많은 그 상처를 줬어요. 이 대화 과정에서. 그 저는 이제 그분들은 의대 지원을 여론하는 것까지만 했고 요 라인을 일단 좀 빼고 가급적이면은 의료계와 새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사 라인의 개혁이 좀 한번 예.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정말 그 원점에서부터 뭐 다시 논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의대 지원의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저 의사와 우리 일반적 사회에서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지원 계획을 거기까지도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열린 마음이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25년 증언이요? 25년 증언을 포함해서 근데 네.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왜 우리 정 교수님께서 의대 증언이나 이런 거는 정부가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의대 증언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밀어붙일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꼭 그것이 뭐 의사협회랑 상의 안 하고 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예. 최소한 의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의 논리적인 백그라운드와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게 없이 그냥 강제로 그냥 막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부터 실기가 됐다라는 생각을 좀 알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1부는 이 정도로 하고요. 토론 진행되는 동안 청취자분들께서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듣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문자 캐스터.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1507님, 정부는 국민 보건을 위해 특정 직군과 싸우는 모습과 비리를 조사하는 걸로 정해놓고 대치하면서 협상을 하겠다는 자세는 그만두길 바랍니다. 4509님, 의사 수만 늘면 그들이 의사 없는 지역하고 필수 의료가고 하는 건가요? 강제가 아니라면 졸업해서 성형외과, 피부과 열면 끝 아닌지요? 교수도 부족하고 건물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제대로 준비 없이 문을 여는 것도 걱정됩니다. 9778님, 의료인들은 자리를 지키면서 목소리를 높이던지 해야지요. 환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317님, 4월 수술 당일 취소되고 담당 의사가 7월까지 환자를 안 받아서 서울까지 갔습니다. 수술 취소 이유도 정확히 모릅니다. 수술 내년 2월에 잡았습니다. 그 전에 종양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정부와 합의점을 못 찾아도 환자 건강을 담보하는 건 안 됩니다. 김갑성님,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 파업을 한다는 게 어떤 이유로든 자기 밥그릇 채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커피는 두 잔님, 의정 갈등 빨리 봉합되어야 합니다. 두 집단 모두 국민을 봐야 하지 지면 안 될 싸움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논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이현주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박종훈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교수,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상당히 또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열띤 토론이 오고 가는데 2부에서는 또 일단 해야 될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올바른 의료 특히 의사협회 또 정부는 이 의대 정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 당장 내년에 한 1,500여 명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입시 요강까지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협회에서는 원점 재검토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근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정부는 2025년은 제외하더라도 2026년 입시부터는 협의가 가능할 듯 하다는 이제 그런 반응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먼저 박종훈 교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정부가 그런 결정도 내릴 수 있다. 의대 숫자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좀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냐는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이 의대 정원 부분을 어떻게 이 조정, 협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또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뭐 몇 명이라든지 또 어떤 방식이라든지요? 제가 전에 그 고대 병원장을 한 4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당시 이제 환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병원이 잘 운영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에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거를 현장에서 알게 돼요.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생각하는 의료 개혁이 제대로 되면은 우리나라 의료는 지금에 나오는 이제 의사 수가 딱 적절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무작정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청문회에서도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이 도대체 2,000명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뭐냐.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해달라는데 계속 지금 제시를 못하고 있는 거죠. 증원을 하나 만다는 것은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을 내리는 것은 정부가 할 수가 있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증원이 필요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주 객관적인 연구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증원의 세 가지 그 객관적 근거라고 해서 하는 논문들을 보게 되면은 그 논문의 취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 이대로 간다는 전제를 달고 있어요.
이제 문제가 지금 우리는 2,000명 증원이라는 것을 그 논문에 근거한다고 했는데 예. 그 논문 어디에서도 매년 2,000명이 증원이 돼야 된다는 그런 그 결론은 없었고 또는 의료 개혁이 안 된다는 걸 전제로 지금 그렇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의료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 의사수 정원 문제는 의료 개혁을 안 할 때의 그 시스템에 맞춰져 있는 서로 모순된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내년은 그대로 가고 2026년은 논의할 그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건 더 황당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예. 객관적으로 좀 한번 볼 수 있는 예. 뭐 진짜 뭐 난상 토론을 하더라도 뭐 그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이 앞단의 과정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결국 핵심은 몇 명이냐 네. 또 근거는 이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 이제 제가 2011년도에 계량경제 모델을 구축해서 사실 공식적으로 뭐 그전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은 문제 제기하면서 처음 그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예. 그 당시에 3,600명 즉 600명 증원을 얘기했었어요. 그게 14년 전입니다. 13년 전. 그런데 같은 보고서에 이제 다른 교수님은 3,000명 증원인가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는 접근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그 모든 판단은 굉장히 가정에 따라 다른데 예. 분명한 팩트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의 그 의사 수가 저기 뭐 OECD 평균 나오지만은 그 지금 스톡 총 개념이 최저에 있고 그 당시에 이미 의대 정원을 줄여놔서 플로우로 들어가는 의대 그 의사 진입 수도 OECD 국가 최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통계 수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계량 모델로 봐도 이제 그런 상황으로 14년 전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단계에 그 당시에도 이제 줄어든 대로 계속 갔다면 그냥 목산으로 해도 뭐 1,000명 선은 최소한 넘어야 되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물론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가격한 거는 맞는데 예. 다만 지금 아까 제도 개혁을 얘기하셨는데요. 제도 개혁을 하면은 의사가 더 줄어도 되냐는 게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의료 제도는 지금 서구 국가들의 모습들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인구 고령화나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서구 국가들의 지금 모습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의대 증원이 그대로 그냥 단 인구 대비로만 하면 지금 2배가 돼야 돼요. 정리해 주시고요. 저 자신 네.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아요. 네.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이라는 걸 반영해서 간다는 거지.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제도 개혁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미래는 우리가 줄여도 되니까 그거를 전제로 해서 지금도 모자라고 배출되는 인력이 10년 후에 나오는데 그거를 지금부터 꽉 붙잡고 계속 있으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정부에서 하나 대변인께 여쭤보면 정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은 뭐 의료계에서 이야기하는 몇 명이라는 것과 대안이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정원은 어떤 의료 시스템으로 갈 것인가에 맞춰서 쥐어든 거 그런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거 제가 정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럼 우리나라 의료를 어떤 나라처럼 만들고 싶으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OECD 한 우리보다 2분만 얘기할까요? 지금 네, 물어보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가 이름으로 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아 나라요? 네, 어느 나라?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마시고 지금 그 말씀하신 서구의 여러 나라 OECD 국가 중에서 뭐 미국은 아니실 것 뭐 같고 어느 한 나라 그럼요. 미국은 절대 가면 안 되는 나라고. 영국입니까? 영국도 아니죠. 영국도 아니죠. 네. 그럼 독일입니까?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게 시스템이 일단 다른 건강보험 거죠? 체제니까 예. 그래도 그쪽 방향으로 갈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저기 뭐 또 그러면 독일이나 일본이 제일 아니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우리가 모델은 아니에요. 자, 그럼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없어요. 있으면 근데 왜 OECD 평균이랑 비교를 하세요? 아니죠. 제가 평균을 얘기하는 거는 네. 그게 정답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우리의 얘기냐면 나라마다 예. 의료 환경과 시스템에 다르죠. 따라서 다르고 우리는 뭐 다 아실 그런데 겁니다. 그렇게 극단으로 미칠 필요는 없잖아요. 아, 자, 극단으로 미친 게 아니라 그냥 둬도 놔두세요. 의사 좋은 수가 제일 의사수 중과서 이게 증원이 안 늘었다 뿐이지 한 해 3,000명씩 나오기 때문에 제일 가파르게 올라가고 아니 있을 그 뿐만 편은 아니고. 제가 여러 번 봤는데 네. 워낙 의사 수가 적으니까 증가율이 높았던 거예요. 네, 과거에. 그리고 그 표고. 말씀하신 그다음 또, 것처럼 뭐 잠깐만 말씀 신경외과 도중에 의사수 죄송한데 네. 우리가 시간이 정해져 있는 네. 토론에서 그러니까 제가 최하나 대변인 정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시죠. 네, 네.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어떤 의료 환경으로 갈 것인가. 네. 제가 산부인과 의사, 제가 91년도에 의사가 돼서 산부인과 망하는 거를 현장에서 제일 본 겁니다. 네. 이런 필수의료나 지역 의료의 문제는 의사들이 제일 바라고 얘기한 지가 20년이 됐는데 네. 모두 정부가 모든 정권 할 거 없이 외면을 하면서 이제 와서 그 모든 것을 시스템으로 고쳐달라는 거를 외면하고 나서는 일단 2,000명을 밀어넣겠다고 하면서 이게 더 기존에 있던 장점까지 무너지게 된 거고 지금 올해 정원을 뭐 줄여서 1,500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 안 돌아오면 내년에 7,500명 이상 가르쳐야 됩니다. 내후년 정원을 그때 가서 얘기를 어떻게 하더라도 0으로 돌리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올해 정원은 일단 가자고 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저도 좀 답변을. 말씀하시죠. 의대 정원에 대해서 네, 어떻게 의대 보시는지요? 정원 관련해서 뭐 네. 두 분 다 데이터로 얘기를 하셔서요. 저는 데이터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체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응급실 뺑뺑이, 수학과 오픈런, 지역의료 공백, 필수의료 공백. 지역의 지방의료원들, 지역 중소병원은 4, 5억 원의 연봉을 주고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요. 지금 예. 지방의료원들은 필수진료과를 폐쇄하고 있고요. 환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저희 보건의료노조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그 의사 인력을 늘려야 되냐라는 예. 걸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요. 89.3%가 늘려야 된다. 그것도 예. 대폭 늘려야 한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셔. 그거는요. 다 떠나서 OECD 데이터가 어떻고 전문가들이 국책연구기관이 어떻게 뭐 정리를 하고 보고서를 냈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국민들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체감하시기 때문에 예. 90% 가까운 국민들이 그것을 의사를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리고 전 병원 현장에 있어요.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우리 보건의료노조의 산하에 있는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들을 비롯한 113개 의료기관에 의사가 부족해서 불법 의료를 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그마치 의사 일을 대신하는 전공의가 다 없잖아요. 전공의가 지금 나갔을 그 집단진료급하고 나간 이전부터도 전공의가 병원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진료 보조, 의사 보조를 하는 간호사를 PA 간호사라고 얘기하는데 수술 지원 보조. 네. 수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대리 처방을 62.3%가 하고 있고 대리 시술과 처치를 59.1%가 하고 있고 대리 수술까지 PA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보면서 현장에 이렇게 의사가 부족해서 알겠습니다. 불법 의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잠깐만요. 이런 간호사들이 예. 전국에 통계적으로 알겠습니다. 2만 명이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 전공의가 많고 의사가 많으면 이 불법 의료를 할 수밖에 없고 시켜서 하는 예. 피해 간호사들이 있을 여기까지 이유가 없는 듣겠습니다. 거거든요. 방금 적어도 전에 2만 명은 의사가 예, 부족한 방금 전에 겁니다. 박민숙 부위원장이 인용한 조사 결과는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이 서든 포스트를 통해서 지난 12월 12일 전화 면접 정보서를 통해서 얻은 결과였다라는 거 자세한 사항은 보도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잠깐만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아니 그러니까 그 한마디 아주 지금 짧게 4억 20초 드리겠습니다. 4억을 제가 네. 산부인과 의사잖아요. 4억을 주고도 못 구한다는 거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4억 얘기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4억 받는 의사가 그래도 못 뽑는다는 거는 거기가 의사 혼자 그 리스크를 다 감당하면서 일하기 어려운 환경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니 그 월급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뭐 35세에 무슨 3억이든 4억이든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우리가 청구를 하거나 모든 수입이 의사 혼자의 수입이 아니잖아요. 모든 게 그 병원이 정상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운영하는데 돌아가는 건데 월급을 많이 주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정리해 주시고요. 의사를 많이 뽑아야 된다. 그거는 정말 현장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제 얘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월급을 의사들 적게 주려고 많이 뽑자고 하는 그렇게 얘기가 얘기하시는 아니에요. 분도 있습니다. 예. 그게 분명히. 아니고요. 예. 지금 의사가 자꾸 너무 그렇게 없어서 하시면은 현장에 불법 의료가 잠깐만요. 만연하니까 국민들이 너무 잠깐만요. 힘들어하시니까 저 의사를 늘려달라고 잠깐만요. 하는 겁니다. 네네. 개인적으로 토론하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셔서 물론 토론이 충분한 시간을 드리게 돼야 되는데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박정희 교수님, 이게 이제 제기가 된 부분인데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라는 명분 중에는 이제 필수 의료 또 지역 또 응급실 뺑뺑이 사태 소아과 오픈런 이게 이제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은 해결되는 것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뭐 앞서서 이제 그 우리 정 교수님도 이제 OECD 얘기를 잠깐 하시고 정 교수님조차도 우리 정 교수님 OECD 기준에 되게 그 정통하신 분인데 예. 이 사실 그 나라의 의료 문화를 들여다보지 않고 OECD 기준만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긴 있잖아요. 우리나라하고 OECD 의사 수가 비슷한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응급실 뺑뺑이 사태, 지역 의료, 뭐 필수 의료 없다는 소리가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정책의 실패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의 사람이 없고 그 지역이 없는데 분명히 어딘가에는 많은 의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를 관장하고 있는 정부 정책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잘못 이끌었던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결과지 이것이 의사수의 단순히 의사수의 부족에 기인했다라고 보기는 안 만든다는 거죠. 왜? 비슷한 숫자의 OECD 비슷한 숫자의 의사수를 갖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현상이 왜 유독 이 나라에서만 보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네. 이거는 정책의 실패로 봐야 된다. 따라서 무작정 의사수를 정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늘려봤자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다라는 게 정설이죠. 알겠습니다. 의사 숫자와는 큰 상관이 없다. 정 교수님은요? 정말 물론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지금 말씀한 필수 의료 지역으로 해결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건 이미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수없이 얘기했죠. 2010년도 칼럼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사 수만 늘려서 모든 걸 해결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아까 일본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이 지금 2.6명 뭐 2.7명 올라가는데 그거는 한의사가 빠진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건 대학 정원을 의과대학 정원을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지금 2.1명이니까 0.5명의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우리 그런 논의 비추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문제가 모든 걸 해결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정책이 필수로 이거를 내세우긴 했으나 더군다나 저 개인적으로는 필수로 지역 의료 때문만 의사를 늘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지금 가부족 상태에 있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돼 있다. 물론 산부인과나 소아과를 위해서라면 안 늘려야죠. 그러나 그것을 정부가 배분할 권한이 있거나 알아서 의사들이 가주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 정책의 키는 의대 정원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들은 배분은 본인이 하게 맡겨놨으면 그걸 뭐 배분이 안 된다고 해서 정원을 늘리지 말라 그러면 얘기가 안 되죠. 네. 저는 뭐 저 의견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정부가 그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올 수가 있다라는 것에 저는 그렇죠. 깊은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뭐 저 얘기가 뭐 그냥 하면 오늘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네. 요거는 요 정도만 하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의해요. 그 말은.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늘어나는 의대 학생들을 과연 가르칠 수 있는 인프라 이건 가능한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나 대변께서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하셔야 되는 교수님들, 의대 교수님들이 지금 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능할 리가 없는데 지금 일단은 2,000명을 뭐 1,500명이라도 하고 이제부터 건물 짓고 돈 드리겠다는 얘기를 어제도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의사를 제대로 가르쳐서 길러내야 되는 거는 그 의사한테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의 안전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뽑아놓고 뭐 상황 봐서 돈으로 건물 짓고 교수는 지금도 기초교수가 모자라서 난리인데 그때 가서 어디서 또 1,000명을 구해오겠다고 하고 사실은 지금 현재 지금 2월 이후에 이 전공의 부족 사태를 맡고 계시던 교수님들이 굉장히 사직률이 특히 지역에 지방에 계시는 국립대학에서도 지금 많이 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기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밀어놓고 이제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알아서 될 거야.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료 시스템으로 나아갈지 논의하고 의사가 부족하면 뽑아야죠. 환경이 맞춰져 가면서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해부학 수업이나 또 뭐 교실 실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정 숫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현장을 잘 알고 계시니까 박 부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의대 학생 수가 늘어났을 때의 교육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교육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은 좀 우려되는 측면은 좀 있습니다. 그 예. 부분 관련해서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빨리 이제 이것을 인프라를 구성해주지 않으면 의대 교수들이나 의대생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도 저는 조금은 있다고 봐요. 근데 예. 저는 어쨌든 부실교육 우려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의사협회가 반대를 하는데 이미 내년도 정원은 1,509명으로 이미 확정이 됐고 정부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의대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모든 인프라를 예산과 모든 인프라를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허공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인프라 구축하도록 복지부, 교육부, 정부 모든 부처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어차피 이게 내년 의대 증원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 안까지 이거를 저는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실습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해주면 되는 문제이지 안 된다 우려만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시간이 전혀 없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뭐 한 의과대학이면 500명, 600명이 늘은 게 아니잖아요. 작은 데들은 20, 30명도 늘었고 많은 데들은 50명, 정말 많은 데는 충북대 의대 같은 건 150명 가까이 늘어서 예. 굉장히 좀 거기는 좀 우려가 됩니다만 나머지는 1,509명이 32개 의과대학에 일정 정도 수준으로 배분이 되었기 때문에 분산돼서 분산되어서 충분하진 않지만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면 할 수 있겠다. 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게 알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자, KBS 열린 토론 오늘 의대 정원 또 의정 갈등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이제 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께 이야기를 못 나눈 게 전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의정 갈등 참 풀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것을 제가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지 논의해야 될지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각자 1분 30초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훈 교수부터요. 전공이 복귀가 되지 않으면은요, 뭐 휴진을 한다, 뭐 한다 하는 것을 안 하더라도 병원은 이미 거의 휴진 상태의 병원의 수준으로 전락되고 말 건데 지금 봐서는 전공의 선생들이 복귀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네. 이게 이제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사직 처리하라고 돼 있거든요. 이 사직 처리하게 되면요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굉장히 그 후유증이 2, 3년 갈 건데 제가 어디 가서 그런 말 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군 꼴이 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은 반년 안에 끝날 거야. 1년 안에 끝날 거야. 라고 호기 있게 들어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놨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재원과 인명의 그 손실을 보면서 결국 미군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왔거든요. 네. 전혀 변화된 게 없잖아요. 저는 이게 지금 무덤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민숙 부위원장 말씀해 주시죠. 저는 어쨌든 의정 갈등과 진료 공백으로 해서 국민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은 명확하다고 보는데요. 바로 의사단체들이 이미 확정된 의대 증원을 인정하고 보건의료 인력 추계와 양성 배치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기구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살리기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참가하고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전면 중단해야 하고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와 의대교육 정상화 지원을 적극적으로 국민 앞에 그리고 전공의들 앞에 약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정 대립을 끝내고 현장으로 돌아와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확정된 의대 정원을 인정하지 않으면 의료개혁을 위해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거고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다.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네. 간호사분들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짧게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간호사들은 생존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신규 간호사들은 입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 수천 명의 신규 간호사들은 발령을 받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예. 최한나 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우리 전공의들한테 니네가 잘못했다 들어와라 명령을 받아라라는 얘기를 아직까지도 정부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뭐 이제 정해졌으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불가능한 거를 지금 그 위법하게 밀어닥친 게 정부인데 그것에 대해서 나라가 망할 게 뻔한데 아무 소리도 안 하면 전문가 단체가 아니죠. 결국 이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국민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저희 의료계는 정말 전력을 다해서 모든 직역이 죽을 힘을 다해서 막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그 장차관 입장 오늘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거 해결이 진짜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 모든 책임은 이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꼭 알아주십사. 의사들은 어떻게든지 이렇게 안 되려고 막으려 했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예, 전공의들이 지금 나가 있는 거는 의대 증원에 대한 반대, 그 다음에 현장에서 육체적인 고통과 보수가 작다 이건데요. 육체적인 고통과 보수가 작은 거는 정부가 해결하겠다고 했고, 뭐 그건 기다려 봐야 됩니다만 예. 예산 당국까지 한다고 그랬으니까 기대할 만한데 의대 증원이라는 거는 명분이 없어요. 의대 증원 늘리는데 왜 전공의들이 반대하나요? 그거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그런 거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국민에게 어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걸로 인해서 멀쩡한 의료가 뭐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멀쩡한 의료를 의대 전공의들이 이탈해서 지금 혼란을 가져온 거죠. 그런 게 해석의 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문제 본질을 보는 거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지금 현재 전공의들의 이탈은 명분이 없다. 이건 우리 사회가 분명히 그 메시지를 던져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아 있고 방금 전에 이제 정현수 교수님 네. 끝으로 들었는데요. 박주원 교수께서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전공의가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의사 면허가 전공의 면허가 획득된 게 아닌 거죠. 네. 그러면 이분들이 사직서를 냈을 때 돌아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직서를 내서 그 사직 처리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해당 전공의는 그 해당 과를 다시 복귀하는데 지금 현행법으로 따지면 2년 후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형외과, 제가 정형외과인데 정형외과 전공의, 저희 전공의가 이번에 사직 처리가 되면 원칙적으로는 내년 3월에 다시 정형외과 전공의로 들어올 수가 없고 예. 2년 후에 전공의 복귀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의료 공백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내년 3월까지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칙대로 한다면은 2, 3년 후에까지 여파를 미칠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정 교수님께서 그 전공의들의 그 이런 행동이 그 증언에 따른 미래 먹거리 그 얘기인데 그건 좀 적절하지 않으신 것 같고 제가 네. 드리고 싶은 말 우리가 어떠한 논의를 해도 의협이 어떠한 결론을 내려도 교수들이 어떠한 결론을 내려도 전공의 선생님들은 들어올 생각이 없다라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라는 네. 거죠.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한마디로 좀 답변해 주시면 전공의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의대 증원에 대한 전면 재검토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예요. 네. 아니 그리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문가 단체를 예, 마무리를 해야 악마화하면서 하는 네. 정책에 대해서 미래에 예. 대한 희망을 접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대변인 의사들을 지금 악마화하면서 프로그램을 마무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대변인님 분만은 예. 프로그램을 마무리해야 돼요. 지금 자 오늘 네 분 토론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다문화 가족에게는 친구가 되고